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죠? 저 이제 마지막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누차 얘기하지만 하루에 한 번에 다 들으실 필요 없고, 본인 체력 되는 한에서, 또 시간 되는 한에서 조금씩 끊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많이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누차 얘기하지만,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틀렸던 문제, 그리고 내가 잘 몰랐던 선택지들을 공부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 있죠? 그 선택지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선택지들, 잘 외워지지 않은 선택지들은 꾸준히 보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야 이제 그 선택지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맞는 선택지인지 아닌 선택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요. 그래서 문제풀이 그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답이 되는 이유와 그다음에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지 문제의 정답을 알아내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유와 선택지만 잘 챙겨도 그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다음 대화에서 지켜지지 않은 언어 예절은 이라고 나와 있죠. 영신이가 오십견이 와서 잠도 못 잔다 라고 얘기하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공감적 듣기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공감이라는 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주는 태도를 얘기하는데 아프다고 하는데 그 아파하는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좀 제대로 헤아려주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죠?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2번에 다음 중 올바른 언어 예절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죠. 가족들은 나를 잘 이해해 주니까 예절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이건 아니겠죠. 가족일수록 언어 예절을 준수하며 대화해야 된다. 이거 너무 도덕적인 문제죠.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3번에 공식 행사에서는 내 특기인 방언. 공식 행사에서는 방언이 아니라 표준어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부탁할 때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는데 명령조로 하면 안 되겠죠. 공손하게 부탁을 해야 되겠죠. 3번 다음 기억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장은 해결 방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점이 나왔죠. 이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겠죠. 그러면 가와 나와 다의 문제점을 각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걸 고르는 거죠. 자, 가는 어떤 문제? 내부가 어두워서 책을 읽기가 힘들대요. 내부가 어둡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할 방안은 형광등을 설치해서 내부를 밝힌다. 맞겠죠? 서가 배치가 잘못돼서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다.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서가를 재배치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맞겠죠? 그 다음에 도서가 부족해서 정보를 찾기 어렵다. 책이 많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입하면 되겠죠. 1번, 2번, 3번은 맞는데 도서관 개방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죠?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다음 글의 제목에 적절한 것. 여러분 제목 문제는 결국에는 뭘 고르라는 거냐면 핵심을 고르라는 거야. 제목이라는 건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의 결의대회가 열렸대요. 근데 주민들이 왜 이거를 반대하냐 하면은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대책 없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 이 산 전체 면적의 78%가 뭐라는 거예요? 사유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자체가 이 국립공원 추진을 강행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그러면 이게 핵심이잖아. 그럼 이게 들어간 게 뭐겠어? 사유지 문제를 무시한 국립공원 추진을 반대한다가 되겠죠?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5번에 문장들에서 잘못된 표기를 고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폭발이 아니라 폭발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신 후 수도꼭지를 꼭 잠궈주세요. 잠가주세요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하면 곤란이 아니라 곤란이죠. 곤란.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고쳤죠?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6번 다음 중 단어를 어법에 맞게 표기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많이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은 이거는 이제 다 아시니까 훑어보다 이거 리을 티읕 받침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파리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없애야 됩니다. 이파리라고 써야 돼요. 정답 1번 써주시면 되고요. 7번에 다음에 얘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조건이에요. 개, 레, 매, 패, 해, 얘는 애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얘로 적는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혜택 포함되죠. 계명 포함되죠. 폐해 포함되죠. 근데 얘는 애초에 뭐가 아니야? 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돼요. 8번 볼게요. 글의 밑줄 친 부분과 해당하는 중세국어의 특징이 아닌 거를 고르래요. 자, 보겠습니다. 나란말싸미 관형격 조사 시옷이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관형격 조사는 뭐냐면 관형사라는 게 뭐예요? 체언을 관형사가 애초에 뭐야? 체언을 수식하는 게 관형사죠. 근데 문장에서의 관형은 뭐냐면 이제 주어나 아니면은 목적어 같은 것들을 이제 꾸며주는 거를 우리가 관형어라 그래요. 근데 관형격 조사는 뭐냐면 그 말이 원래는 관형어가 아닌데 관형어로서 어떤 그 다른 말을 소식하는 말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자격을 부여해주는 애들을 격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격조사 볼게요. 이게 중졸 단계에서는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데 고졸 단계에서는 얘가 단독으로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 하나 정도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기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기본적으로 3개만 하면 돼요. 주격조사는 문장에, 그러니까 주어라는 게 보통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서 은, 는, 이, 가. 이거 여기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은는 이가가 이제 붙어야 이제 주격조사로서 이제 자격을 하고요. 목적격조사라는 건 문장의 중간에 오면서 이 붙어야 되고요. 서술격조사는 문장의 맨 뒤에 오면서 이 가가 붙는 것들을 서술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네가 항상 맨 앞에 나오고 항상 중간에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좀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오히려 맨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위치는 바뀔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은는 이가가 붙어서 이 서술어가 뭐냐면 문장에서의 어떤 행동이거든요. 이 문장에서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주체로서 작용을 하면서 은는 이가가 붙어 있다. 그러면 얘는 주어인 거고 그 은는 이가를 우리가 주격조사라고 불러줘요. 그다음에 목적격 조사는 문장의 중간에 나오면서 즉 이 행동의 대상이 되는 애들이 목적어인 거고 서술격은 그 문장의 어떤 행동이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기다린다는 뭐가? 문장의 행동이죠. 그럼 얘는 다로 끝났고 문장의 맨 뒤에 나왔으면서 이 문장에서의 어떤 행동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서술어예요. 그런데 이 서술어라는 이 기다린다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철수가 기다리는 거죠. 그럼 이 행동, 즉 서술어의 주체는 철수기 때문에 얘가 주어인데 이 주어가 어떤 특징이 있냐? 맨 앞에 나오면서 뭐가 붙어요? 은는 이가 중에 는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하나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주어고 이 는이라는 애를 주격조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희를이라고 나와 있죠. 문장의 중간에 나오면서 철수가 기다리는 뭐가 되는 거야?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대상되는 말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해요. 근데 얘가 문장의 중간에 나오면서 뭐가 붙었지? 를이라는 조사가 붙었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목적격 조사. 영이라는 애가 목적어로서 자격을 갖게끔 해주는 목적격 조사 를이 되는 거고, 철수라는 애가 주어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주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서 철수를 만약에 꾸며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멋진 철수는 영희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멋진 철수는 철수를 꾸며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를 꾸며주니까 얘는 이제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 근데 이 관형어가 관형어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애가 관형격 조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시옷이 사용되었다. 이거는 뭐뭐의 정도로 우리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나란 말이라는 거는 이 시옷은 뭐뭐의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주어를 나라의 말이라고 해서 나라가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도 명사, 말도 명사인데 원래는 관형어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시옷이 붙음으로 해서 말을 꾸며주게 되었으니까 관형어로서의 자격을 얻었죠. 그래서 얘가 시옷이 관형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자, 놓음이 끊어졌기를 했다. 이거 아니죠. 중세국어는 항상 뭐라 그랬더라? 이어졌기. 그죠? 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수배니겨. 이거 순경은 비읍이라고 했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어두자운군. 어두자운군이 뭐예요? 말의 가장 첫머리에 자음이 구는 무리군자예요. 2개 이상이 온다는 뜻이에요. 2개 이상이 맞죠? 그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외국어를 순화어로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 쉬운 문제니까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콘셉트, 편안함, 즐거움, 건강의 단어로 순화한다. 여기 릴렉스죠. 릴렉스, 엔조이, 웰빙. 릴렉스, 편안함, 엔조이, 즐거움, 웰빙, 건강. 맞겠죠. 콘셉트, 설정. 맞겠죠. 디럭스급, 최고급. 맞겠죠. 월드 클래스, 세계 클래스, 클래스가 그대로 영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은 세계 수준 정도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10번에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깨끗이는 깨끗에 널리 결합하여 쓰이는 전미사 이가 붙어 어법에 맞도록 했다. 그쵸? 얘 원래 기본형이 뭐예요?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건 원형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원형을 유지한다. 즉 깨끗은 원래 기본형이 뭐였더라? 깨끗하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깨끗까지가 간, 여기가 미야. 그런데 이 깨끗이라는 어간에 이라는 애가 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뭐가 된 거지? 부사가 됐네. 그러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뜻이에요. 원형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죠? 깨끗이로 유지가 됐잖아. 이게 깨끗이라는 말이 깨지지 않았잖아. 다음에 2번 구름은 표기와 소리가 같아서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나와 있죠. 맞죠. 3번 으뜸은 체언끼리 결합한 게 아니고요. 단일어예요. 얘는 어떤 말과 어떤 말을 결합한 게 아니라 얘가 그냥 하나짜리야.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 지붕은 일부 어간에만 결합하여 쓰이는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다. 이거 보시면 원래는 집, 이렇게 생긴 말이에요. 집에 웅이라는 게 붙은 거야. 웅은 전미사인데 얘네 둘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하죠. 그러면 원래 이 집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모양이 어떻게 돼서 깨졌죠? 이 깨지면은 뭐 하는 거야?
소리대로 소리대로 표기하는 거거든.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1번부터 13번 문제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짧은 힘과 규칙적인 연구분으로 여백의 미를 주었다. 규칙적인 연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비슷비슷비슷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어때요?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앞서거니 하여 꼬리치 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수척한 흰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멎은 듯 새삼 돋는 빛날. 어때요? 길이가 일정하죠. 그죠? 맞고. 그리고 글자가 많이 없어. 그죠? 여백이 많이 느껴지죠. 그죠? 아까 전회체에서 풀었던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봐요. 가득 차잖아. 근데 얘는 보면은 빈대가 많아. 그러니까 여백의 미가 좀 느껴지는 거지. 그다음에 자연 현상에 대한 섬세한 묘사. 그러니까 비라는 시인데 비가 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묘사한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 오는 과정을 전개했다. 이거 맞는지 보면 되겠고, 의성어, 아까 얘기했죠? 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을 의성어라고 그랬어요. 12번 다음 중 기억과 같은 표현법, 기억 부분을 보면 되겠고, 13번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 이제 연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연을 읽고 대조하면 되겠죠. 자, 볼게요.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자, 돌에 그늘이 졌고 소소리 바람이 불었대요. 그러니까 비잖아, 제목이.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끼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 다음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비가 내리기 전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 오는 과정.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이 나온 거지. 그 다음에 돌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바람이 부는 모습. 맞죠? 그죠?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비가 내리는 모습을 어떻게 산새 걸음걸이에 비유했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가 내리는 거지. 비가 내리기 전, 비가 내리고 있는 후, 비가 내리는 중인 거죠.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그러니까 물살이 지금 수척하대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 거죠, 그죠? 비가 내리고 있는 건데 보시면 빗물이 소멸되고 있대요. 이건 아닌 거죠. 정답은 3번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멎은 듯, 뭐뭐한 듯이죠. 그러면 여기도 뭐뭐 가듯 골라주면 되겠죠.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멎은 듯 새삼 돋는 빛낮.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 비가 오고 있는 중, 그 다음에 잠깐 멎었다가 다시 오는 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비가 내리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비가 내리기 전에 그늘지고 바람 부는 거, 비가 내리는 거, 멎는 듯 하다가 다시 내리는 거. 그러니까 시간 순서인 거죠. 근데 뭔가 소리를 묘사한 표현은 없어요. 그죠? 꿀꿀, 뭐 삐약삐약 같이 뭔가 소리를 묘사한 표현은 안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맞는데 얘는 아닌 거죠.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었고요. 14, 15, 16번 풀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후렴구가 반복되어 운율감을 형성한다. 이별의 정환을 노래하였다. 시적 화자의 내적인 갈등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이제 보면 되겠죠. 이거 1번하고 2번은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맞죠? 4연. 후렴구가 반복된다. 위 증줄과 대평성대, 위 증줄과 대평성대, 위 증줄과 태평성대, 위 증줄과 태평성대. 반복되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내용을 봐야 되니까 15번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별, 떠나는 임, 이별,
떠나는 임. 결국에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별의 정한 맞겠죠. 1번, 2번, 3번 맞는 거고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떻냐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담담한지, 떠나는 사람을 증오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슬퍼하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막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지. 다음에 16번, 다음을 참고할 때 기억에 나타난 까닭.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의 민간에서 구전되던 노래인데 그중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들은 궁중악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뭐야? 구비문학이에요. 구비 전승되는 거지. 주로 서민들의 노래가 구비 전승돼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글자 생활을 못하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궐에서 들었을 때, 그 나라에서 들었을 때, 또는 양반들이 들었을 때, 귀족들이 들었을 때 괜찮은 거예요. 노랫말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궁중의 어떤 음악으로 편입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궁중악으로 편입되어 전해지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음악서에 실려서 정착된 노래가 이 고려가요라는 거죠. 가시리의 독특한 후렴구는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궁중악이에요. 그러면은 정답도 궁중악 편입을 골라줘야 되겠지.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고, 그래서 이제 15번만 우리 풀면 되겠죠. 볼게요.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 증줄과 태평성대. 이게 뭐냐면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를 버리고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간다는 건데 태평성대라는 거는 살기 좋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맞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건 약간 궁중의 어떤 느낌이 드러나죠.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나를 버리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잡사와 두얼이 만한한, 붙잡고 싶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붙잡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올세라. 그러니까 서운하시면 다시 안 올까봐 두렵다. 위 증질과 태평성대. 서로님 보내옵나니 나난, 사랑하는 님을 보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잡지 않고 가는 걸 그냥 보내주겠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써 있어? 마지막에 가시는 듯 도셔오쇼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보내지만 가는 듯 하면서 그냥 다시 돌아와 달라. 즉 이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안타깝지만 순순히 보내주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떠나는 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죠. 보내주잖아요. 그죠? 붙잡고 싶지만 다시 안 올까봐. 안 붙잡잖아. 그리고 원망한다, 증오한다 이런 표현 보기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니에요.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담담하지 않지. 전혀 쿨하지 않단 말이야. 뭐야? 슬퍼는 하지만 다시 만나는 것. 즉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돌아와 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재회하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이죠.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는 거 맞았잖아. 그죠? 근데 어떤 시적 화자의 내적인 갈등,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맞는 선택지가 되려면 붙잡을까 말까? 아씨 나 헤어지는 거 싫은데 붙잡을까 말까?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안 나오지.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고 15번도 이거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6번은 아까 궁중악 편입 3번 골랐죠? 17번, 18번, 19번 볼게요. 17번, 이거 마지막 당, 이거 요번에 출제된 소설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든 책을 공부했으면 이거 아니에요. 1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에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과거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지 보면 되겠고,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주인공의 일대기다. 이런 선택지는 정말 전형적인 고전소설 선택지예요. 적어도 우리 시험에선 그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걸러줘야 돼. 3번 인물 간의 갈등이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이 위기 부분이나 또는 절정 부분 같은 경우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부분이 위기나 절정 부분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갈등의 양상이 외적 갈등이 아니라 내적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되겠고 4번 사회의 관습과 이에 맞서는 인물의 이야기 보면 되겠죠. 18번은 어떤 한자 성어 문제니까 그 상황과 부합하는 걸 골라주시면 되고 19번 니은을 해석한 거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도로 청소원인 김 씨가 아침밥을 먹으러 돌아오면서 보니 강로에는 검정 고무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손바닥으로 연탄재를 끌어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대요. 밤사이에 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여겨보지 않아 알턱이 없었던 김 씨가 인사랍시고 던진 말은 더욱 가관이었대요. 가관이다. 더욱 가관이다. 갈수록 가관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 갈수록 가관이다. 갈수록 가관이다. 점입 가경이겠죠. 그죠? 갈수록 더욱 가관이다. 그러면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매불망 뭐겠어요? 오매불망. 자, 정말 오매불망 그 사람만 기다린다. 그러니까 애타게 기다린다. 이런 뜻이겠죠. 괄목상대. 괄목상대라는 건 요즘 선생님이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겉모습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전년도 건 2020년도 강의가 있어요. 2020년, 2021년 강의가 있거든요. 포털에. 그거 보세요. 네, 그거랑 지금 선생님 보세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이 와 이렇게 많이 달랐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괄목상대예요. 근데 그럴 때 쓰기도 하고 정말 꼬맹이가 막 그냥 코 질질 흘리면서 다녔던 동네 꼬맹이가 몇십 년 만에 만났더니 훌륭한 무슨 뭐 의사 선생님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훌륭한 어떤 그 학자가 돼 있다거나 뭐 이런 정말 괄목상대할 만한 일이다 되는 거. 오랜만에 만났더니 정말 용됐다. 약간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막역지우. 막역지우라는 거는 막역한 사이의 친구. 그러니까 이제 친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막역하다. 그러니까 좀 편하다라는 뜻이죠. 불편하지는 않은데 뭐 엄청 절친하다. 뭐 아주 뭐 이렇게 뭐 어렵다. 뭐 이런 것보다도 약간 중간 정도 성격의 어떤 막역지우, 막역한 사이다. 좀 격 없는 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더욱 가관이라고 했으니까 점입가경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면 되겠죠. 더욱 가관이야. 점입가경이야. 영감님네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근데 뭘 그리 열심히 가꾸십니까? 이내 넘길 거라면서? 아니 땅을 내놨는데 뭐하러 가꾸냐 이거죠. 근데 영감이 뭐라 그래요?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시뻘건 얼굴을 획 돌리며 병력같이 고함을 지르는 통에 김씨가 움찔 뒤로 물러섰다. 고함을 질렀대요. 그러니까 땅 안 판다 이거죠. 땅 안 팔아. 땅 안 팔아. 어젯밤 반상회에서 댁의 며느님이 그러셨다는데요. 저도 우리 집 옆편네한테 들은 소리라서 그 못난 놈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혀먹었대요. 최신 기계 설비만 갖추면 돈 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는데 은행 대출도 기간이 차서 경고장이 날아왔답니다. 2판 4판이라고 마누라도 이젠 감추지 않고 잘도 털어놓는다. 용규가 그 모양이니 처가에서까지 돈을 끌어댄 용민이는 어쩌겠느냐고 숫제 으름장이었다. 땅은 안 돼, 안 팔아.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며느리가 판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판다고 했으니까 막 영감은 안 팔고 싶은 거지. 노인을 안 팔고 싶으니까 고함을 질렀대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안 판다. 근데 여기서도 은행 대출도 있고 사업해야 되니까 땅 팔아서 우리 돈 달라는 건데 안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들 간에 땅을 팔라고 얘기하는 자식들과 땅만은 안 된다는 어떤 노인, 그 아버지의 어떤 갈등이 드러나죠. 그래서 인물 간의 갈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서사예요. 그러면 우리 정답은 3번 인물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는 거죠.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야? 땅 파네 안 파네 이걸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강노인은 더 높은 값을 팔기 위해 지금 팔지 않는다. 강노인은 땅을 개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강노인은 자존심 때문에 땅을 팔지 않는다. 강노인은 농사로 인한 이익 때문에 땅을 팔지 않는다. 즉 아까 우리 봤던 니은에서는 땅 안 판다고 했잖아, 할아버지가. 그럼 이 할아버지가 왜 땅을 안 파는지는 나오겠죠. 그죠? 나오겠죠. 자, 볼게요.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팔아 발등에 불이라도 꺼봅시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우? 자식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보낸 걸 몰라? 입시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어떤 기대가 없어. 그래서 더 이상 자식들 키우느라고 돈 쓰고 싶지 않아.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그러니까 자식 농사는 포기했지만 이 농사를 통한 즐거움, 농사 재미, 농사를 통한 어떤 재미는 어떻게 했다?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그러니까 농사가 재밌어서 안 파는 거야. 농사가 재밌어서 더 비싼 값에 팔라고, 뭐 농사로 이익을 보려고가 아니라 자식 농사는 포기했지만 이 땅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어떤 농사로 인한 수확 같은 것들, 그 농사를 하면서 느껴지는 즐거움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가장 알맞는 게 뭐겠어? 농사 재미 때문에 못 판다 이거야. 자식 농사는 포기했지만 이 농사를 통한 소소한 재미만큼은 포기할 수 없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노인은 더 높은 값에 팔기 위해서? 아니야. 그냥 농사가 재밌어서잖아. 2번 강노인은 땅을 개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살짝 맞는데 일단 킵하고 3번 자존심 때문에? 아니야. 약간 이제 농사에 대한 재미 때문이었지. 4번 농사로 인한 이익?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소소한 재미니까 농사를 통한, 돈보다도 그 농사를 통해서 느끼는 재미 때문에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는 이미 글러 먹었다 이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이 땅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야 라는 거죠. 자, 20번, 21번, 22번 고전 소설 지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인칭 시점은 어떤 그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인 경우에요. 작품 속의 인물인 경우가 이제 보통은 서술자, 1인칭 서술자 시점이고, 3인칭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 어떤 작가가 얘기를 들려주는 주체입니다. 자, 그런데 1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자가 말하는 부분에는 따옴표가 안 쳐져 있죠. 인물이 말하는 부분에는 따옴표가 쳐져 있고, 따옴표 되게 중요해요, 소설에서는. 그런데 따옴표 안 쳐져 있는 이 서술자가 말하는 부분에 나나 내 같은 게 나오면 1인칭이고, 사람의 어떤 이름이 나오면 3인칭 시점이에요. 그런데 현대 소설은 1인칭인 소설도 있고 3인칭인 소설도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을 읽으면 딸의 어떤 시점, 그 등장인물인 딸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 거는 작품 속 인물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이었죠, 정답이. 근데 고전 소설은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무조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우리 고전 소설은 무조건, 우리가 시험에서 보는 고전 소설은 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소설들 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 읽을 필요 없어요. 1번 바로 골라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고, 나머지 다 엉뚱한 얘기고요. 21번 A에서 꿈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22번 가리키는 인물이 다른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없어요. 이 A 부분을 읽고 있는 표식 문제나 가리키는 인물 대상 어떤 지칭 문제죠.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위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내용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문제를 읽기 전에
그러니까 지문을 먼저 읽기 전에 문제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남원에 살았던 최척과 오경 사이에는 맏아들 몽석이가 있는데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읽었죠. 최척전. 최척과 오경이 부부고 몽석이라는 아이까지 있는데 이 정유재란, 즉 전쟁이 일어나면서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됐다는 거죠. 오경은 도누라는 외병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갔다. 도누는 늙은 일본 병사래요. 그럼 A는 도누겠죠. 도누는 늙은 일본 병사, 즉 늙은 일본 병사는 도누, 그죠? 부처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전쟁 전에는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는데 누가? 도누라는 사람이 노를 잘 저었기 때문에 인준열한 때 외장 소서행장이 뱃사공의 우두머리로 삼았대. 누구를? 도누를 뱃사공의 우두머리로 삼았대요. 그럼 B도 누구? 도누. 그래서 그 뱃사공의 우두머리로 도누를 삼아서 조선에 데려온 것이었다. 도누는 영리한 오경을 사랑하여 도망치지 않도록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어 그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그러나 오경이 여자인 줄은 끝내 몰랐다. 오경은 이미 삶의 뜻을 잃었기에 여러 번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발견하여 구해주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하고 헤어졌으니까 힘들겠지, 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육불이 오경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이다. 부처님이 꿈에 나왔대요. 오경이 꿈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너는 죽지 말고 열심히 살거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속 죽으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오경이의 꿈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죽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얘기해줬대요. 꿈에서. 그래서 오경은 잠에서 깨어나 그 꿈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다시 어떻게 했대? 삶에 희망을 갖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A 부분은 이 삶의 의지를 잃고 삶의 뜻을 잃고 목숨을 끊고자 했던 오경이라는 애가 꿈에 부처님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죽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삶에 희망을 갖게 됐대요. 그러면 꿈으로 인해서 꿈 때문에 삶의 의지를 잃었다가 다시 삶의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즉 인물의 태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21번 A번은 오경의 심리나 태도가 꿈을 꾸기 전과 후로 바뀌고 있죠. 꿈을 꾸기 전에는 삶의 의지를 잃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꿈에 부처님이 나와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죽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대?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꿈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삶의 의지를 잃었던 여자가 삶의 의지를 다시 되찾게 되는, 즉 심리와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C도 뭐야? 도누지? C도 도누야. 그러면 A, B, C 다 도누네? 그러면 다른 건 뭐겠어? 자동적으로 D가 되겠죠. D를 보면 사간인데 사간이 뭐예요? 오경에게 사간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대요. 사간은 그럼 누구? 오경. A, B, C는 도누인데 사간은 오경이죠. 그죠? 그러면 A, B, C 도누, 혼자 D는 오경이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는 4번 D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 23번, 24번, 25번 풀고 오늘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비문학 지문이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조금은 생소한 소재의 지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체 하시에 풀었던 꿈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처음 보는 글이어도 그 소재 자체가 우리한테 낯선 소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과학적인 지문들은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문제의 지문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이거는 국어 시험이지 과학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시험은 애초에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 글을 읽으면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국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문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려고 그래요. 배경 지식적으로만. 이거는 그러면 과학 시험이지 국어 시험이 아니에요. 과학은 내용 교과지만 국어는 방법을 다루는 도구 교과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방법을 이제 보는 거지 이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사실은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잘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하고 대조만 하면 돼요. 언어적으로 맞는지, 즉 과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체크를 해서 이 체크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 체크한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내가 문제를 푸는데 필요 없는 부분들이니까 과감하게 넘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번에 미세 플라스틱은 맨눈에 보이지 않는다. 맨눈에 보이지 않는다. 2번에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일부러 작게 만든 플라스틱. 3번 1차 미세 플라스틱이 2차 미세 플라스틱보다 많다. 4번 독성 물질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린다. 자, 밑줄 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필요한 부분은 다 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체크를 했죠. 24번. 이거는 이제 앞뒤 문맥을 보고 풀어야 되니까 접수한 문제니까 그 부분을 보면 되고 25번은 A부터 D 중에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거니까 이것도 지칭 문제죠. 이것도 앞뒤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 25번 그 부분을 보면 되는 거고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은 뭐만 보면 돼? 23번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도 우리 뭐 한옥의 어떤 구조나 이제 석빙고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막 나오는데 뭐 에어포켓 이런 말들 막 나오잖아요. 기출문제에. 그거 기출문제 풀이 때도 한 번 더 다뤄드릴 건데 지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어요. 지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푸는 게 물론 정석이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어휘력이나 독해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접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찾았잖아.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 맞죠? 1차지 않는 거니까 맞는 거니까 지워야겠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다. 자, 지금 체크했던 부분 하나도 없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계속. 바다에는 해저지각에서 녹아 나온 물질. 해저지각 이런 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이해 안 돼도 넘어가는 거야. 왜? 선택지에서 못 본 내용이니까. 해저지각에서 녹아 나온 물질과 육지에서 바람이 날리거나 강물을 타고 흘러든 온갖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인류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바다에 대량으로 섞어 넣었다. 자, 다 필요 없어요. 왜? 선택지 안 나왔으니까. 최근에는 각질제거나 세정, 연마 등의 기능을 위해 1mm 정도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 그러면 A는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래요. 작은 미세 플라스틱. 이게 어디 들어간대? 1mm 미만. 그래서 이거를 어디 넣는데?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데 넣는데. 화장품, 치약 같은 데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이래요. 작은 거. 자,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 그러니까 1mm 정도의 작은 플라스틱을 넣었고 이게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제품 가운데는 지금 이런 제품이라는 건 이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시사는. 이 작은 미세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든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이런 제품 가운데는 지금 5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수십만 개까지 들어있는 것도 있다. 이처럼 이렇게 만든 것처럼
생산 당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거, 이걸 얘기하겠지.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미세 플라스틱.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 그 미세 플라스틱을 뭐라고 한대? 이 A랑 B를 뭐라고 한대?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알갱이들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겠죠. 이 알갱이들은 계속 E라는 거는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저는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C도 뭐야? 미세 플라스틱이지. 자, 봐요. 예를 들면 이거야. 이 그저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보세요. 철수는 이런 문장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는 미역국을 싫어한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국은 북엇국이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럼 이 그가 누구야? 철수는 미역국을 싫어한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국은 북엇국이다. 그가 누구예요? 철수죠? 그러니까 이 그저라는 이 지시사는 앞에 나온 말을 두 번 반복하기 싫으니까 그 앞에 나온 말을 이 그저로 써서 하는 거예요. 여기, 거기, 저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알갱이, 그죠? 그리고 이처럼, 이런, 다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이거, 이것도 이거, 이것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A, B, C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셋 다 뭘 얘기하는 거야? 1차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D는 뭐예요? D. 미세 플라스틱을 뭐라고 하는데?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그러면 A, B, C는 1차인데 D만 뭐야? 2차죠. A, B, C 1차, D 2차. 그러면은 4개 중에 다른 건 D가 되겠네. 우리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미세 플라스틱이 뭐래?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일부러 작게 만들었다.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었다. 일부러 작게 만들었다. 비슷한 말이죠. 그죠? 네, 맞죠? 다음에 볼게요. 나머지는 문제 푸는데 중요하지 않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는 다양한 플라스틱계 쓰레기가 파도나 자외선 때문에 부서져 만들어지기도 한다. 못 쓰게 된 어구,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꽁초 필터, 합성 섬유 등 각종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부서져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비해 2차 미세 플라스틱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뭐가 더 많아? 1차보다 2차 미세 플라스틱의 비중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비해 2차 미세 플라스틱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건 1차보다 2차 미세 플라스틱의 비중이 더 많다. 2차가 더 많다가 되겠지. 그런데 1차보다 2차가 더 많다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는 1차 미세 플라스틱보다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잖아. 그러면 일치하지 않으니까 정답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푸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비교해서 풀면 돼. 그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용과 상관없이 문장의 연결어만 골라주면 되겠죠. 이거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알고 있으면 포만감을 주어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장기의 좁은 부분에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대요. 이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들이 먹었을 때, 그죠? 어떤 장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기억이 나올 거야. 뭘로 연결해야 되냐면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바다로 흘러간 후에는 물속에 녹아있는 다른 유해 물질까지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해양 생물의 장기에도 문제가 되지만 유해 물질도 끌어당긴다는 거야, 얘가. 유해 물질을 끌어당긴다. 자,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관계가 반대 얘기면, 다른 얘기면은 하지만 그러나 같은 걸 써줘야겠죠. 그죠? 피디님 여기 좀 이쪽으로 팔로우 좀 해주세요.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서로 다르면은 반대 얘기를 하게 되면 역접이 들어가야 돼. 그럼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걸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두 개가 원인과 결과 관계야. 예를 들어서 비가 왔다, 소풍을 못 갔다. 그러면 비가 왔다, 그래서 소풍을 못 갔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 되고 이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만들어지면 여기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애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그런데 얘를 보시면 얘랑 얘가 비슷한 얘기야. 얘는 뭐야?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 1, 문제점 2.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런 문제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점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어 라고 하는 건 문제점을 나열하는 거지. 그러면 나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열을 하려면. 하지만은 반대의 이야기를 할 때 여기는 좋은데 여긴 나쁘다든지 여기가 나쁜데 여기가 좋다든지 할 때 내용이 뒤집어질 때 하지만인데 내용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어. 똑같이 나빠야. 또한을 넣어볼게요. 이런 문제도 있어. 또한 이런 문제도 있어. 어때요? 이거겠죠? 왜?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잖아.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의 장기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유해 물질까지 끌어당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어. 즉 나열하려면 또한이라는 접속 부사를 써야 돼요. 그러므로는 아까 그래서랑 똑같아요. 비가 왔어. 그러므로 소풍을 못 갔어. 즉 이 뒤에 있는 결과가 얘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결과여야만 해요. 근데 유해물질을 끌어당기는 것도 해양 생물의 장기에 문제를 미치는 것도 얘네가 서로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그냥 나열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러므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무릅쓰고라도 뭔가를 더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야. 단순히 플라스틱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즉 문제점 1, 문제점 2가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나열을 나타내는 접속부사 또한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그래서 문제는 다 풀었고요. 4번도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 볼게요. 독성 물질은, 이 플라스틱에 있는 독성 물질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독성 물질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은 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거지. 그래서 여기 언어적으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데 아까 지문에서 얘가 얘보다 많은 게 아니라 얘가 얘보다 많다고 되어 있어서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3번 골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내가 선택지에서 중요하게 체크했던 내용들을 글을 통해서 읽어 내려가다가 체크한 내용이 언급됐을 때 멈추고 문제랑 지문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넘어가고 아니면 바로 그걸 골라주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어휘 수준이 학습자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읽고 푸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글을 읽기 때문에 시간이 가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다 찍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영리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영리하게 읽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